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고요. 또 이재명 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 밝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되면은 신병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몸통이 드러나고 또 몸통만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 또 도와준 사람 이런 게 전방위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사하는 데 한참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예, 수사가 이 핵심과 측근 그리고 주변에 자금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몸통을 바로 겨냥하면 사실은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에 큰 얼개가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으로 돈을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재판에 재판 거래로 결국 돈이 쓰여진 게 아니냐. 그리고 김만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온갖 특검 또는 대법관 등을 스스로 사설 비밀 로펌을 운영해서 이재명 전용으로 쓰여진 게 아니냐. 이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김만배 대표가 권순일 대법관을 8번 만난 기록도 나왔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 재판과 관련한 시기에 김만배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이고요. 국민들이 여러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저도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은 30초 정도 이상은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윤석열 후보 키워드를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은 이른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저질 정치다 이렇게 해서 외면을 하고 또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국민을 제대로 끌고 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선점해서 정치가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태 정치의 이 대표적인 것이 이게 사실에 입각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 없이 헐뜯고 흠집내고 비방하는 이런 것인데요. 특히 제가 홍준표 후보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 하면은 그동안 당을 분열시키는 내부 총질 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좀 거친 그런 말씀 이런 거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를테면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이런 내부 총질을 발언하고 또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또 SBS 8시 뉴스 없애버린다.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이런 예를 들자면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사실 이런 전형적인 구태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초유의 참패와 또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위장 그 평화 쇼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답변을 할까요? 네.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그거는 정치검사한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당을 재건했기 때문에 지금의 당이 있는 거예요. 그때 소멸이 돼버리면 이 당 없어졌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소멸할 뻔한 당을 겨우 연명을 시켰다 이런 말씀인가요? 선거에는 참패를 했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의원님께 후보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내부 총질, 막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당의 단합을 확보하고 또 이런 국민 지지를 얻어서
이 정권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정권 교체를 해줄 야권의 단결과 최대로 힘을 모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지더라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는 해코지를 통해서 자기가 반사이익을 보겠다. 또는 아직 팩트나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여권보다도 더 앞질러 가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행동들은 저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또 다시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앙금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의 이런 약타령 부패 카르텔을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보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홍 후보께서 경남지사 시절에 측근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인사 채용 비리, 또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관련한 문서 위조 등으로 부속 실형까지 또 살았고, 또 지사실에 근무하던 비서실 그 별정직 직원들이 또 유죄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저한테 물었어요? 네. 그 정전픽 의원이 아마 그때 공안부장할 때 우리한테 덮어씌운 사건인데 아마 정전픽 검사가 지금 의원실에 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거 제가 알았으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럼 몰랐으면 무능하셨던 건가요? 그게 왜 무능합니까? 아니, 자기 산하기관이고 또 더구나 지사실, 비서실에 있는 그 직원들인데 그 몰랐다면은 그 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고발사주 사건에 손준성이가 관련이 됐다면 잠깐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홍 후보님, 예? 홍 후보님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5분이 다 됐으니까요. 아, 예, 예. 그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따라서 안상수 후보 예. 시작해 주시죠. 이거 뭐 핫하게 싸우는데 너무 싱거울 것 같긴 한데 국민들이 최대 관심은 주택 문제지요. 예. 지금 뭐 국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이런 투기나 하고 이런 녀석들을 지금 그렇지만 지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 후보한테 주택 문제를 묻겠습니다. 뭐 주택 공약을 아주 간단하게 한 2, 30초 내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주택 공약. 예, 예. 재주택 공약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무주택자 그 점수 축적이 안 된 분들,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을 상대로는 공영 개발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주택을 좀 공급하는 거 네. 그런 것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스태프진들이 그렇게 또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대책의 아주 일부죠. 물론 뭐 지금도 다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뭐 계속 얘기하다시피 1,200만 평의 갯벌을 매립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 지금 공약으로 이제 전국에 송도와 같은 도시 10개를 만들어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물론 거기다 200만 개 첨단 일자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것이 세계적으로 이게 ESG 도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ESG라고 들어보셨죠? 뭐 환경 또 이런 사회 뭐 이런 기업을 말할 때 말씀하신 그건가요? 뭐 법원은 그것도 다 포함이 되고 말하자면 그 이런 비재무적 네, 요소로 그렇습니다. 평가가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그런 그것이 비율이 좋지 않으면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주택을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ESG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반기문 전 총장을 뵀습니다만 물론 총장께서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인천 송도에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이 ESG 도시인데 그것을 송도가 이미 구현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을 대책 중에서 뭐 공급 대책이 없이 그냥 무슨 청년들에게 공공을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대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땅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책의 일부만 그렇게 가지고는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CEO 출신으로서 사실은 주택 문제 일자리는 안상수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인기가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자격은 있으니까 능력도 있고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이 총장님은 그냥 법무부 장관도 해서 정의사회 구현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떨까요? 뭐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신다면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후보. 예. 이건 내가 양쪽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지지율 높은 후보가 있으니까 같이 떠올라 갈 것 같아요. 우리 홍 후보 뭐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뭐 26년 전에 당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15대 때부터 하면서 애환이 많은데 사실 지난번 지자체 선거 때 그 김정은 저 트럼프 위장 쇼 때문에 예. 피해를 많이 받고 그 당시에 사실 저하고 둘이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개표 과정을 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 당을 지킨 면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죠. 두 사람만 남아 있었죠. 뭐. 예, 그래서 어디서 8명 중에서. 예, 어디서 보니까 또 뭐 안상수하고 지켰다고 유튜브에 하고 그래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예. 뭐 주택 정책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고 공약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주시죠. 역시 이제 공약에 대해서 뭐 반반값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말씀. 반의 반. 반의 반값. 쿼터. 어떻게 반의 반값을 해요? 그게 되지. 내부 이제 10초 내야 돼. 분양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네네네. 그게 반의 반값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싱가포르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 TV 토론이 정책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재치문답식으로 돼서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이것은 공급이 우선입니다. 공급이 돼야지 공급이 없는데 아무리 주장만 반의 반값 공짜로 준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땅을 대도시 주변에 유휴농지를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우리 홍 후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경선할 때에도 최종 후보로 돼서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4강에 들어가야 이게 경선판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니까 어떻게 저도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아이고 무슨 4강에 좀 들어가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5분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키워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프쇼링 하겠습니다. 리쇼어링. 예. 네. 리쇼링이죠. 자, 이거 뭐 윤 후보께서는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시켜가지고 경남지사 때 일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못 알려진 게 비서실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아마 정점식이가 흠집내 보라고 그걸 정리해 준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1만 2천 개의 기업이 오프쇼링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이요. 네. 그리고 리쇼링한 기업은 52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 이 리쇼링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건지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규제가 세기 때문에 좀 약하고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이제 나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해서 제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그 국가 정도의 규제로서 우리가 규제를 좀 완화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일반 시간이 뭐 정하기 근데 때문에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유승민 후보가 전공이니까 유승민 후보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리쇼링.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석열 후보님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해외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는 투자 중에 진짜 개발도상국 가서 저임금을 필요해서 가는 투자하고요. 해외 투자하고 아주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기업 산업인데 그런 게 나가는 거는 저는 너무나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 규제를 진짜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을 바꾸는 개혁과 동시에 첨단 산업이나 중요한 산업이 밖에 못 나가도록 국내에서
제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상수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14,000여 개가 나갔다는 것 같고 들어온 기업 수는 불과 한 60여 개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기업들을 어떻게 잘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국내에서 저렴하게 여러 가지 요소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면서 인허가를 뭐 최소한으로 하면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이거를 성취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해외 나가는 게 꼭 그런 이유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삼성 핸드폰 회사가 하노이 갔을 때 직접 고용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부과되는 협력업체가 따라 나간 게 30~40만이 더 넘어요.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것처럼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강성노조의 행포, 기업 규제, 높은 세금, 뭐 신시장 개척 이런 모든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482개가 들어왔어요. 그 리쇼링 되게. 일본은 22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서 682개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52개밖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풀어버리고 선진국 경제로 전환을 하고 노동개혁하면서 강성노조는 좀 억제를 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감세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뭐 4대 관문공항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4대 관문공항에 대해서 안상수 의원님 저는 아주 적극 찬성이고요. 그 미국에는 뭐 1,500개 이상의 공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되도록 클러스터링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내분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자, 키워드 토론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키워드를 비정규직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지난해 추산으로도 한 750만 명 되고 이게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경북 안동대에 가셔가지고 임금의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첫 질문은 사내도급 근로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내도급 근로자는 사내용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내도급 근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내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간제 근로자다, 파견 근로자다 이런 거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 같은 게 있는데 사내도급은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 윤 후보님께서 일자리 대책이나 노동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신 걸 제가 쭉 보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윤 후보님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걸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안동대 가서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런 걸 떠나서 인생 설계상 전문직을 좀 자꾸 추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임금과 처우를 좀 양극화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민간이라든가 또는 공공 부분이라든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권한, 경영평가, 지원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처우와 임금을 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사내 도급에 대해서는 임금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처우에 대해서도 이제 차별 금지를 하는 거를 가만 놔두면 안 할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규제를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유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도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 기업이 뭐 법 없이 그걸 왜 지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예. 공기업부터 우리가 경영 평가를 통해서 아니, 하고 아니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선은 정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법으로 좀 정해야 되는 문제도 알겠습니다. 있다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그 지난 토론에서 우리나라 한국 현실에서 해고에 대해서 네. 해고해 보십시오. 무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민노총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든데 해고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저성과자 일반 해고라는 거를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네. 윤 후보님께서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거는 실제로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 현실이 우리나라 법 현실이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성과자라고 해고됐을 때 해고 무효 소송을 걸면은 예. 법원에서 거의 그 아니요. 손을 들어줍니다. 그거는 이제 주어진 법에 검사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 검사가 아니라 민사 아니요. 제 소송을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현실을 되면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죠. 아니 그 지금 제 주도권 토론인데 혼자 시간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 검사가 재판할 때 이야기고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정부도 이걸 추진해 왔거든요. 네. 저성과자 일반이고 이걸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계약직이라서 2년 뒤에는 나가야 되고 그 정규직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 계속 그 혜택을 누리는 이런 거는 공정하지가 저도 않죠. 해고를 하는 게 예, 됐습니다. 제가 다른 분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홍 후보님한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홍 후보님은 뭐 마지막 이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성과자 일반 해고 그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그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죠. 예. 기업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고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 예. 예, 키워드 토론 아주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뜨거웠죠? 자, 이번 순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인데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 다 바쁘셨죠. 행사도 많았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TV 토론 4번이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아차 싶은 그런 발언 있으셨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께 시간을 만약에 되돌린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는지 왜 그런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좀 주워 담고 싶다. 하태경 후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질문을 이번 토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대선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그래 제안하면 안 되죠. 의사소통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요. 뭐 그러면 자기 정치 인생에서 그냥 다 인생에서. 하셔야죠. 전 인생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설명을 그렇게 그러시죠. 듣고 온 것 같아요. 네. 그- 태어나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주워 담고 싶으면 4년 전쯤에 제 딸아이한테 이제 그만 울어라라는 말인데요. 그때 이제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딸아이가 샤이니 이제 열렬한 팬이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울어라.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이제 이렇게 핀잔을 줬죠. 근데 그 이야기 하고 나서 내가 딸아이한테 더 상처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딸아이 손잡고 그 아이돌 가수 장례식장을 직접 갔었어요. 가니까 저도 놀랐어요. 조문줄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딸아이가 이제 몇 시간 줄 서서 조문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 안정을 되찾아갔는데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좀 더 섬세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성적으로 갔습니다. 최재형 후보께서는 혹시 어떤 말씀 주워 담고 싶습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언론이 질문할 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 말 지금 주워 담고 싶습니다. 그 말 사실은 그 당시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변함없는 제 생각이죠. 하지만 경선을 치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 과연 다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게 됐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고 또 국민들은 우리 여러 후보들을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어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 여부를 떠나서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 이제 와서는 좀 후회하고 좀 주워 담고 싶은 말입니다. 네. 원희룡 후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 네, 저는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제 아내에게 제가 했던 말 벌써 8년 전인데요. 여보, 우리 목동집 팔아야겠어요. 팝시다. 라고 했던 말을 주워 담고 싶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양천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노무현 정부 때 하도 오르길래 대출 끼고 3억 원대의 집을 샀는데 이제 2014년에 제주도지사로 지방선거에 차출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동집을 팔고 갔는데요. 그 이후에 당시에 한 7억 정도의 판 집이 지금 호가가 25억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평생 만졌던 소득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되는데요. 이제 되돌아간다면 그 집을 뭐 안 팔고 차익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값을 안정시켜서 이제 그러한 부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떤 걸 되돌리고 싶습니까? 저는 뭐 되돌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한번 뱉은 말은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 중에서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자주 언제 그랬냐면서 주워 담는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또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눈앞의 유불리보다 늘 국가와 대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책임한 사이다식, 퍼퓰리즘식 이런 발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 알고 돌아섭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상수 후보는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요즘 보면 뭐 이렇게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기고한 개인 생활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가 한 5년 동안 의식 없이 계시다가 자꾸 오셨는데 저희 처는 또 11년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수였었는데 그래서 그 쓰러지기 전에 어디 좀 여행 좀 한번 갔다 오자고 그랬는데 그걸 둘 다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사회간 와이프가 이제 11년간이나 누워 있는데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무의식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눈빛으로 대화는 했습니다만 보내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저는 우리 둘이 장만했던 그야말로 한 채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또 아파트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때 44평짜리 인덕원 사거리 건데 기증을 해서 지금 2대 본인 모교에 기증을 해서 우리 제자들이 장학금 받아서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걸 보람을 느끼긴 합니다만 예. 안타깝습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께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 신암동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양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이제 떼옵니다. 떼어서 신암동 골목에서 그 좌판을 놔놓고 사과를 이제 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같이 놀던 이제 그 당시에 어릴 때 친구들이 너 엄마 저 장사한다, 사과 장사한다 골목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아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내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예. 그 홍준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좀 먹먹해서.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저 담고 싶은 말 이것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진짜 한참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한 말로 답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뭐 다들 아빠 엄마 다들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 뭐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에 서툴러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저한테 좀 아버지 그냥 누워 계시고 거의 뭐 의식이 없으실 텐데 그 좀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한번 했던 그 기억밖에 없어서 예,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네, 우리 후보들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된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는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초임 검사 시절에 저는 이제 강한 검사가 돼야 된다. 선배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느 날 조사를 하는데 부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잘 조사받던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왜 날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내 아내가 있는데 왜 아내 옆에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말 정말 조심하고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 정말 되돌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MBN이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양자 직격 토론입니다. 제대로 겨뤄보고 싶은 후보 한 분만 딱 지목하셔가지고 4분 30초 동안 1대1 양자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딱 한 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0초 답변은 꼭 좀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지명한 후보 또 다른 후보가 또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가 최재형 후보가 맨 먼저 하시는 거죠. 최재형 후보께서 한 분 지목하셔서 4분 30초 동안 토론하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 네. 질문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연일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은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검찰에 상당량의 자료 그리고 녹취록 제출한 것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핵심 인물인 유동규 사업본부장 가택 수사 과정에서 그 휴대폰 이거 버렸다, 뭐 안 버렸다, 뭐 못 찾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휴대폰 압수수사가 초동 수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전직 뭐 검찰총장이셨고 특수검사로서 아주 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수사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좀 더 광범위한 규모로 압수수색의 그 대상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많은 곳을 좀 동시에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몸통이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인데 박범계 장관이나 김호수 총장 이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또 이 모든 그 수사 과정에서 혹시 새로운 권력인 이재명과 타협하는 수단으로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녹취록 증거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그동안 보아오셨겠지만 지금 이 법무검찰의 지휘 체계로서 과연 이 여권 인사에 대한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뭐 저뿐 아니라 다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이거를 타협을 하거나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정영학, 유동규 외에 전직 고위 검찰 출신들도 이제 많이 연루돼 있습니다. 윤 후보께서 이제 같이 근무하셨던 박영수 특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검찰이 고위직이 관련된 수사 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픈 기억이기는 합니다만은 사건을 일단 맡게 되면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다 지우고 그냥 사건 자체에만 충실해서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많이 사법 처리를 해본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오로지 그 사건만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뭐 좀 이게 참 같은 법조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권순일 재판관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요 인물인 김만배 8번, 9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법부와 이 법조의 국민 신뢰와 위신을 완전히 실추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또 화천대유의 고문료 월 1,500만 받고 간 걸 보면은 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이 과연 정치적 판결 아닌가 하는 의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윤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판결이 만약에 이런 것이 전부 드러났다면은 그 판결은 그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사후 자리 보전해주고 회유했다면 김만배, 권순일 무슨 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사후 수뢰죄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하셨는데 김만배, 권순일 몇 년 정도 구형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조사를 해서 수수된 금액의 크기라든가, 그러나 적어도 이게 대법원 사건이 재판 거래가 됐다면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4분 30초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감안해서 시간을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 때 나토 핵공유 말씀하셨는데 핵 발사권이 보고 좀 미국 대통령에 있고 이양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셨나요? 예? 이쪽으로 보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죠. 예. 이쪽으로 보고 하세요. 예. 다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토 핵공유에 유럽 국가들의 핵 발사권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셨냐고요? 예. 저국의 핵 공유 제도는 그런 건 아니죠. 지금도 유럽이 발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문가들과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을 북한 핵 때문에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발사권도 없는 핵을 배치하고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우리가 정면으로 이탈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지하 기지들을 우리가 미사일로 맹폭을 해서 붕괴시켜서 그걸 파묻어 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권을 갖고 있는 게 더 확실한 안보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어저께 노총 다녀오셨죠? 오늘 네? 한국 노총 예. 다녀오셨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강성노조 해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헌법 76조에 있는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긴급할 때 선 조치하고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를 해체 조치를 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요청해서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노조 해체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노조가 지금 대통령 긴급 경제 명령으로 노조 해체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게 국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게 강성노조에 내 폐악을 잡겠다고 했지 노조 해체한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폐악을 잡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어떤 내용으로 노동법 하시겠다는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법을 강성노조가 날뛰지 못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법 개정을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국회 승인 3일 만에 번복되는 3일 천하가 되는데요. 3일 천하요? 네. 그거는 정치적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국회 소집이 가능한 즉시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헌법 안 아니 보셨습니까? 헌법을 봤는데 네. 과거 YS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답할 기회를 줘야죠. 과거 YS가 그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근거로 제 주도권이 금융실명제인데요. 예, 홍 의원님, 홍 후보님. 뭐죠? 그 금융실명제는 예? 이게 시장에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 혼란 때문에 선조치 후승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을 선조치 후승인 받겠다고요? 지난번에 이 부분도 가만히 있어. 자, 답변할 마지막 기회를 제 주도권이니까요. 주셔야지. 세 번째 질문 아니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예? 프랑스 볼랑드 대통령이 2016년도에 그 법을 국회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 절차로 가야죠. 국민투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회가 승인 안 해서라도 한 법안을 국민투표를 아니,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국민투표 감정노조의 제도가 우리 폐악을 법에 잡아야죠. 있습니까? 그렇게 이거 교수님 질문하면 안 이것은요 돼요. 유신 헌법 때 국민투표 제도예요. 노. 국회를 무시하는 헌법. 아니요. 이것도 나중에 국민투표 사후 체크하겠습니다. 해법이 또 이거는 있습니다. 팩트 체크의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참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개고기 식용 반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잘했다. 어제 발언하셨다가 그렇습니다. 글 내렸어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는 식용 반대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 법률로 과연 금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내가 어제 올렸을 때는 법률로 금지한다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아까 핵 배치 또 이제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 사이다 버럭 발언을 해놓고는 막상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현실성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 답변 하나만 합시다. 네, 답변 시간 그 좋은 머리로 수석했다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정치하려고 이것도 합니까? 인격적인 버럭하는 공격이고요. 자, 팩트 체크 공개 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 의원하고 원희룡 후보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4분 30초가 다 됐고요. 지금 이제 두 분 직격 토론을 진행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분 30초 시간 안에 답변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가급적 답변도 30초 정도는 보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치열하고 뜨겁게 토론해 주십시오. 다만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비방 이런 것이 느껴지면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대1 직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떤 후보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난 7월 2일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그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 마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역진적이어도 부가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같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위 그 체감하는 서민이 체감할 때는 굉장히 역진적이고 또 벼랑 끝에 몰린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부가세가 정말 그 목줄을 죄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복지 재원으로서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부가세 그 증세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 후보님은 중부담 중복지나 또 복지의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늘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문재인 어떻게 정부 들어와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말이 훨씬 더 아니,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만한 것이 예. 부가세 증세다. 부가세 말씀하신 정세, 거는 부가세 정세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가세 정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아니, 저는 지금 우리 부가세를 올리면 유 후보님의 지금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입장 말씀드립니다. 네네. 부가세를 올리면 자영업자가 곤란해진다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세금은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질문 부담하는 하겠습니다. 거지 네. 그건 뭐 제가 그거는 잘못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서 마치 알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다음 같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쨌든 잘못된 그 이야기입니다. 입장은 뭐 부가세 증세가 맞다는 입장이시고 그 정세를 한다는 2017년에 거는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아까 뭐 제 질문 때도 계속 혼자 말씀 다 하셔서 저도 이야기 좀 하려고 그 그럽니다. 2017년에 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제 내셨다가 나중에 그거 잘못됐다 하고 이제 사과하고 철회하셨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은데 부가세 1만 원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1만 원 공약을 내셨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 소득 주도 성장 그 정책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저는 뭐 경제를 소주성. 평생 공부했던 네. 사람이고요. 네. 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제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올려도 된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을 때 문재인 정부 1년차 같이 그럴 때 최저임금을 16.5%나 그래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 그 소주성 방금 정책에 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 민주당 대표할 때부터 대통령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성장 정책이 아니고 그거는 복지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그걸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대선에서 이런 그 말씀을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정부 임기 내에 더구나 2020년까지 무조건 1만 원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소주성의 일환 그 문재인 정부 후보하고 그 같은 그 어떤 경제 정책에서 나오신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하고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제가 과격한 혁신 자영업자한테는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부가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혁신 자영업자한테는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죽으라는 했는데 소리와 다름이 그거를 없는 가장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예, 있습니까? 그걸 문재인 정부가 표절해 가더라고요. 예. 네. 안상수 후보 어떤 후보 고르시겠습니까? 이거 유승민 후보가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뭐 중복해도 된다고 그래서 또 워낙에 준비도 그렇게 왔고요.
이거 시간이 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좀 잘 보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유승민 후보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고요. 요즘 이제 국민들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히고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어려운 분노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재명 대장동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를 좀 압니다. 송영길 대표, 뭐 인천시장 전임 후임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무슨 시너지 밸류 뭐 이래가지고 뭐 이 비슷한 시너지 시티 무슨 성남들 천화동 이런 거와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유 후보께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 TF팀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 이걸 같이 좀 조사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그거는 이름이 뭡니까?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시너지 시티. 시너지 시티. 시너지 밸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예. 또 언론에서도 이걸 보시고 좀 뭐 취재가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예. 뭐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청와대에 있던 김의겸인가요? 그 사람도 뭐 투기를 그냥 해서 무슨 그야말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뭐 16억 원인가 얼마 보니 16억 원 돈도 아니야 이제. 돈도 아니야. 이거 뭐 몇천억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루 끼니가 없어서 하는 서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맞는 건지 이럴 정도인데 이 정부 하여간 여당이고 대통령 후보 간에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해먹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겸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경기도가 투기파냐? 제가 보기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 권순일 건은 제일 먼저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미 많이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사후뇌물죄가 아니라 우리 총장님 그 사후뇌물죄라는데 이제 8번이나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김만배가 430억이나 현금을 만들었어요. 4.15 선거 직전에 뭐 언론에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게 437조인지 뭐 하여간 400억이 넘어요. 이걸 현금으로 만들었어. 이걸 어디다 썼겠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 돈 빨리 찾아야 돼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전뇌물죄야 사고가 아니라. 제가 좀 준비 좀 했습니다. 이재명은 나한테 아주 혼나는 거지. 잠깐만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그다음 판넬이 나온 뒤로는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뭐 들어보나만 아까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후 뇌물죄가 아니라 사전 뇌물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건 그냥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법원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저 화천대유에 취직 비슷하게 했잖아요. 고문으로. 그거는 사후뇌물죄가 맞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가지고 만약 그때 그 당시에 받았다면 그거는 뭐 사전뇌물이고. 어쨌든 이 사건은 그 권순일이라는 뭐 대법관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싫은 그 사람의 이거는 완전히 독직입니다. 독직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음하게. 감사합니다. 뇌물이죠. 뭐 이게 저 이재명이가 그 변호인단을 30명을 썼어요. 하여간 뭐 돈도 많은지 뭐 그래서 그것도 내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선물을 좀 보내놨어요. 국민들이 이 상수 토르 다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망치로 전부 다 때려잡을 텐데 이번에 부동산 투기한 놈들을 전부 다 한번 이 장고처럼 전부 다 이 저 관에다 묻어가지고 가려고 이 저 선물 들어왔길래 이거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고처럼 이 모든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 빨리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저한테 질문 안 해주시고.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홍 후보께서 어떤 후보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아까 원희룡 후보하고 내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YS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도 그게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좀 답변 기회를 오해 주나요? 없도록 하고 공개 토론을 후보한테 하도록 대한 하겠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예. 지난 1차 토론 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5명을 자살을 했다.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 5명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극단적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모든 분들이 예. 저희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아니 그거는 지금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 5명 그때 중앙지검 관련해서 지금 자살한 사람이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2분 내지 3분 같고 나머지는 다른 분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그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분이라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내 그걸 이야기를 하면 고 이재수 사령관, 네네. 김인식 카이 부사장, 네네. 변창훈 검사, 네. 정치호 변호사, 그리고 그 중앙지검 수사받다가 대검 앞에서 자살한 수사관도 있죠. 중앙지검 수사받다가 대검 앞에서 자살하신 대검 수사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5명이 자살을 했고 조질래는 창원지검에서 자살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자살한 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아니요, 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저희 사건과 관련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만 그 묻겠습니다. 김인식 부사장이라는 분은 예. 그 해외 담당인데 저희는 그쪽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고 소환도 안 한 상태였고요. 또 대검 앞에서 그 어느 여관에서 자진하셨다는 분도 지금 뭐 들어와서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자, 예,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때 손중성 검사나 대검이나 검사가 누가 문제가 되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하신 일 있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제가 관장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 아니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뭐 짓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런 거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근거를 가지고 되죠.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제발 아니, 내가 국민들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볼 때, 아니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수사할 때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그거로 다 수사 안 했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판례에도 있는 용어죠. 아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손중성은 법률 공동체라고 나는 봅니다. 법률 공동체라는 예, 거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예. 그리고 말씀이 총장의 좀 명시적 지시가 합당하셔야 없어도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거는 하든지 묵시적 말든지. 지시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 안 돼요. 아니 뭐가 뭐 자기가 한 사건은 전부 옳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말씀을 되죠. 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4분 30초 시간이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홍 후보님하고도 하고 싶고 윤석열 후보님하고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님 아까 부가세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님은 정세 없는 허구는 복지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진 않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중부담 중복지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는 우리 후보님이 쓰시는 말이지 그 아니, 말도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네. 중복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저는 세금 중부담보다도 예.
복지 그 수급 체계, 지출 체계가 더 효율화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네. 공정소득이라는 걸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진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자. 이게 공정소득인데 윤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아니요, 뭐 미안할 공정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하는 말씀도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그 프레임 하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찬성 안 어려운 하시면- 분들한테 두툼하게 해야지 예. 그런 소득 개념 자체에 저는 기본적 찬성 안 하시면 발상 자체에 됐습니다. 동의를 안 합니다. 찬성 안 하시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쓰자는 게 공정소득의 취지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윤 후보님 좋아하시는 밀턴 프리드만의 책에 나오는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 아니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주 인용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법 예. 사법 알겠습니다. 처리를 할 때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복지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예비역 병장들하고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대화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요. 그때는 면제될 수 있거나 방위로 갈 수 있어도 막 굳이 지원해서 현역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 와서 일을 하나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윤 의원님 이제 부동시라는 그 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옛날에 병역 면제 받으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그 당시에는 면제되거나 방위로 갈 수 있어도 막 지원해가 가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 의원님은 왜 자원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부동시라서 그냥 못 간 거고요. 아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못 가도 자원을 했다고 젊은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병역 자원이 굉장히 많아서 예. 하여튼 자원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을 안 주시고 이렇게 자르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 윤 시간을 후보님한테 좀 배웠습니다. 주시죠. 네. 그러고요. 저 홍준표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 정책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참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후보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군에 안 갔다 와도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윤 후보님은 홍준표 후보님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군에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많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여자는 예. 대통령 못하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가 연구관 시절에 2000한 뭐 거기 5, 6년 김만배를 때는 만날 때 박영수 특검 없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예. 박영수 김만배를 몇 특검- 번 만났습니까? 제가 아마 다 해서 제 기억에 예.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박영수 특검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윤 후보 캠프에 계시는 분이 그런 그거는 이야기한 제가 거고. 연구관 시절에 예. 박영수 고검 특검을 중수부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 같이 만났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예. 이분이 한두 번 왔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러 번 10 만난 거네요. 이렇게도 뭐 만나고. 여러 번이 아니라 2005, 6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고 뭐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서로 나중에 연락하는 또 초과 기회가 있으면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시죠. 네. 황교안 후보 어느 후보 토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많이 집중돼서 아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과 부정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자행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선거는 대부분 사전 투표제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전 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전 투표를 과거에 지방 고검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그 필요성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 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 개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자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개인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전자개표를 하고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가 위헌이라고 해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려서 전자개표를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고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국민들의 걱정을 반영해서 전자 투표를 수개표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글쎄 뭐 문제가 있다면은 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로 대선도 다시 치른 적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 판결을 내려서 독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취지를 없어진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원상 회복 종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상 원상 회복 종이 처음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 투표 용지에서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그건 원상 회복이 되는 종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어떤 식으로 원상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접어서 집어넣어도 시간 지나면 이게 아주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투표함 속에서 표지. 글쎄요. 이번에 재검표에서 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걸 물으니까 원상 회복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아직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봐서. 예, 지금 제가 판넬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후보로 나온 목적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면 선거에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조작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조작이 허용된다면 모른 채 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향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 자체가 안 생기도록 더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태경 후보 순서입니다. 어떤 후보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 인기 많네요. 우리 홍 후보님이 하도 살살 봐달라고 해가지고 질문 안 했는데 서운하시겠네요. 너무 윤석열 후보한테 인기가 그래서 인기가 몰리는데 윤석열 후보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폭탄 돌리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 윤 후보님께 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한다고 하셨죠. 네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국회도 세종의사당, 국회도 2개, 청와대도 2개, 행정부도 2개. 그러면 공무원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요.
온통 대한민국이 비효율 덩어리가 됩니다. 이 문제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전부 다 가지를 않고 상임위만 먼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그 상임위에 출석하는 또 국무위원들이 있으니까 국무회의를 거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국회가 전부 가기 전에는 여기 지금 외교 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사실 수도 이전이 20년 해묵은 우리 사회 폭탄인데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 다 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 비효율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울로 하든지 세종으로 하든지 수도를 하나로